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3월 28일 목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 출근길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출근하려고 보니 버스가 안 온다는 불만 터져나왔는데 서울시는 지하철 증편과 연장 운행 등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하긴 했지만 벌써부터 퇴근길이 걱정됩니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돼 국민의힘은 자정에 서울 가락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는 국민의힘 공약에 민주당은 환영하면서도 의구심을 보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에 코인 등 가상자산도 신고 항목에 포함돼 공개가 됐습니다. 코인 78종을 보유한 더불어민주연합 김남국 의원이 가장 많은 15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선 112명이 총 47억 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일제히 선거 출정식을 가지고 필승을 다짐했는데 자, 현장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희 기자, 국민의힘은 한밤중입니다. 간밤 12시에 먼저 출정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규모로 공식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떠들썩한 모임을 한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 그리고 송파갑 박정훈, 송파을 배현진, 그리고 송파병 김근식 후보 등과 함께 오늘 새벽 0시부터 가락시장을 찾았는데요. 사실 이 상인분들도 그리 많지는 않아서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 속에 민생을 좀 돌아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자, 한밤중이라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정우 실장님, 네. 일단 민심을 잘 읽을 수 있는 시장에서 출정식을 열었는데 출정식도 경쟁인지 민주당보다 좀 앞서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는 민주당이 늦게 한 거예요. 보통은 출정식 시작할 때가 0시예요. 네, 지금 민주당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시에 하죠. 네. 그럼 민주당 빼놓고는 거의 다 제가 알기에는 다른 당들과 국민의힘이 0시에 시작을 해요. 네. 상징적인 의미죠. 이 순간부터 새로운 어떤 선거운동이 제대로 시작한다라는 걸 고지하는 거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가락시장, 노량진수산시장, 그다음에 동대문시장 여기서 주로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밤늦게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시장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물가라든지 민생을 신경 쓰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아마도 시장에서 출정식을 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유선호 행정관, 일단은 또 경쟁 상대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범죄 연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좀 심판하겠다 이렇게 좀 날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약간 좀 의아한 게요. 지금 대한민국 집권 세력, 집권 여당은 국민의힘인데 왜 야당을 심판해야 되는지 그 메시지가 약간 좀 불분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이 메시지가 자꾸 바뀝니다. 지금 국민의힘 판세처럼 약간 우왕좌왕 이런 모습인데요. 처음에는 국민의힘은 하겠다. 이렇게 이제 민생을 강조했다가 네. 며칠 전이죠. 중북 세력 나라를 넘길 수 있냐 그렇게 현수막 이제 지시했다가 갑자기 또 긴급 철회하고 네. 이번에는 다시 범죄자 연대 이렇게 운운을 하는데 않동훈 위원장 어제 여의도 서울 대규모 공약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민생 이야기를 해야지 중도층을 조금 어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갈피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날이 밝고 나서 조금 전 10시부터 한강벨트 최대 격정지 중 한 곳이죠. 서울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 여기서 출정식을 조금 전에 열었는데 모습이 방금 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영상이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군요. 자, 박진영 부원장님, 일단은 출정식 장소가 용산인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산이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곳도 있을 테고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좀 비가 오긴 하지만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한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도 용산입니다. 그래서 용산을
윤석열 정부의 심판하는 첫 번째 출발지로 잡았다. 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출정식 영상이 좀 나오고 있네요. 네.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가락시장으로 잡은 건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왜요? 대파 생각이 나요. 또 대파. 예. 알겠습니다. 강전의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민의힘은 좀 왜 시장으로 잡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출정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의 출정식이 지금 용산에서 하고 있는 거 영상 조금 아까 나왔는데요. 네. 결국에는 정권 심판론에 있어서 조금 더 선명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가 그동안은 종로라고 봤었는데 이번에는 용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민심들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최근에 참 물가 많이 오르고 우리 서민분들 생활이 참 팍팍해진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1,500억 원의 그 긴급 자금을 투여를 하기도 했고요. 대파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지원금 그리고 마트의 지원금 그리고 또 농림축산부의 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만들고 계시는 이 농민분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고 정부의 지원금으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는 이런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아요. 어허. 우리가 그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기후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가격의 등락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거 우리 경험상으로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제시하고 있다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출정식 목소리가 방금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내걸고 전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로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분들이 더 잘 살기를 바라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가락시장에서 첫날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을 2년도 안 된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퇴행시킨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우리 국민께서 마주하신 오늘의 고통과 이 절망을 내일의 희망과 기대로 기필코 바꿔내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목소리 다 듣고 오셨는데 이종훈 실장님 전체적으로 두 사람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정권 심판론이라는 건 맞죠. 왜냐하면 어떠한 정부도 중간에 총선이 치러지면 그 총선은 그 중간까지의 평가,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벌을 주는 그런 평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또 정권이 못했더라도 두 번째 단계, 못했으면 거기서 무조건 야당을 찍어주진 않아요. 야당을 딱 봤을 때 야당이 정말 대안 세력인가? 그 다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 대안 세력이 된다고 판단을 못하면 바로 정권을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까지 6차례의 총선을 쭉 지켜보면 중간 평가가 언제나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간 평가에 정부의 어떤 그 지지율이 낮더라도 정부를 택한 경우가 5번입니다. 그게 야당이 대안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표의 어떤 향방은 한쪽이 무조건 잘못했다가 아니라 정말 180석을 갖고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전횡을 했거나 또는 어떻게 발목을 잡았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 어떻게 되셨습니까? 한밤중 메시지, 오늘 오전 메시지. 윤석열 정부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사실 야당이 발목도 좀 잡아야 되는데 발목이 없더라고.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론도 기억나고 이명박 정부 때 4대강도 기억나는데 그래서 사실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고 심판하기도 어려웠다. 2년에 대해서 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저는 이 정부가 보수 정부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한국의 이 정통 보수들은 개발 사업 이론, 그다음에 거시경제 성장 담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요. 네.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르는 것도 보면요. 지금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세종시 이전, 이제 국가균형 발전, 이건 민주당 이슈예요. 그다음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내세우는 다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 이게 보편적 복지에 해당될 수 있는 이것도 민주당 이슈예요.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시장도 이제까지 보면 민주당이 시장 많이 찾았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정권이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갈피를 못 잡고 국정 운영 자체를 제대로 한 게 없다. 뭐 그렇게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거기에 대한 심판론이 아마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4월 5일, 6일 앞으로 8일 남았는데 이때 이틀간 사전 투표가 치러집니다. 이제 4월 10일이 본투표가 이제 후반전이라면 사전 투표는 이제 전반전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단 사전 투표를 잡아야 선거에서 좀 승리한다고 해서 8일간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장가 기자 사전 투표 어떤 설명 좀 해주시죠. 지난 21대 총선부터 해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를 보게 되면 최종 투표율에서 사전 투표율이 한 40% 정도 가량이 됩니다.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여야는 이번에도 사전 투표율이 아마 최종 투표율의 절반 가량에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전 투표일에 이미 유권자 절반의 선택이 끝나게 되는 거죠. 네.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선거가 13일 남은 게 아니라 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동훈 실장님 어쨌든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좀 많이 나와줘야 된다 이게 좀 핵심인데 네. 여당은 사실 지지층 사이에서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좀 있어요. 네네. 이거를 좀 해소를 해야지 관건이 아닐까 싶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와 관련돼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인식이 좀 강합니다. 보통 왜 그러냐면 지난번 그러니까 그 개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 실제로 투표소에서 했던 본 투표일에 했던 투표함이 먼저 열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끝나면 사전 투표함이 열리거든요. 예. 그런데 보수층의 일부 이 지지층이 봤을 때 처음에는 특정 후보들이 굉장히 앞서가요. 본 투표하면서. 그래서 이기나 보다 했는데 사전 투표하면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함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전 투표와 관련돼서 많은 또 이번에 장치도 있고 선관위가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라는 모습도 보이고 있으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사전 투표를 너무 불신하게 해서 그렇다고 본투표만 하자. 이것도 저는 뭐 보수 지지층에서 꼭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전 투표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지원 본자님 일단은 반대로 민주정에서는 사전 투표가 높을수록 우리가 유리하다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도 굉장히 많은 동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표 동료. 그냥 공정합니다. 특별히 유리한 건 없어요. 이게 옛날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의 이제 유권자 지형 구조가 과거에는 이제 보수가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평균 한 55% 이상 투표를 해야 된다. 60% 넘어가면은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개척무소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촛불혁명 이후에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거의 평평해졌대요. 국민들 사이 한 35에서 35% 정도로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투표율의 차이가 극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이제 프레임이죠. 정권 심판론이냐 안정론이냐 하는 프레임이 자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이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 의혹, 그다음에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투개표 이 과정에 있어서 부정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진보 보수, 민주당 지지자, 뭐 국민의힘 지지자 양쪽에 다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사실은 87년 이후 발전된 한국의 민주주의와 공직사회를 불신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공직사회 굉장히 안정성이 있습니다. 네. 과거처럼 뭐 군사 독재 정권이 되어가지고 정부에서 관권 선거한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 제기할 시간에 득표 활동 좀 더 하시고 정책 개발 좀 더 하셔가지고 예.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전 투표함을 CCTV로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일단 20대가 젊은 층이 얼마나 좀 투표장에 나오느냐 이것도 좀 관건일 것 같은데 강준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20대 그리고 30대에서의 무당층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지금 총선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에서는 20대, 30대 그리고 무당층의 마음을 잡아야 하는 지금 굉장한 숙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지금 선거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양당의 문제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서로 간의 지지층, 기존의 지지층은 어느 정도 결집을 해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20대, 30대가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양당에 대해서 마음을 주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20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돌풍을 불고 있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지지율이 거의 0%에 수렴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적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20대와 30대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더욱 어필하는 공약을 어느 당에서 더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가 앞으로 2주 동안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전 투표를 얘기했지만 금요일, 토요일이라 젊은 유권자들이 할지 뭐 여기도 관심인데 일단 여선홍 행정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중도. 이번에 굉장히 약간 좀 뭐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 동안에 이제 뭐 지난 대선에서 20대 표심이 뭐 이른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대표를 기점으로 한 뭐 약간 국민의힘 계열에게 네. 이제 갔다고 이제 보여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쫓겨나면서 새로운 뭐 제3지대 활동을 정당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20대 표심이 이준석 대표한테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뭐 각 양당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한테 어느 쪽으로 이렇게 쏠릴 것이냐 이것도 이제 앞으로 조금 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지금 뭐 사실상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사전 선거 운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양당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은 이미 이제 표심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도 무당층인데 지금 앞서 이제 뭐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20대의 중도 무당층이 비율이 이제 약간 높기 때문에 어떻게 잡아야 될지. 20대를 위한 약간 뭐 표심 약간 공약들을 계속 뭐 개발하고 이제 던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양당에 대한 고심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 30대 표심 잡기. 자, 그리고 선거 다가오면서 여야의 말싸움, 여야 대표의 말싸움도 굉장히 좀 격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뭐 신경전 기싸움이라고 좀 봐야겠죠. 자, 계모와 콩쥐팥쥐 설전 여기까지 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차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붓 아버지 같아요.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아요. 파치 엄마 같아요. 파치 엄마. 하루에 하나씩 정말 망언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의붓 아버지 같다라는 정말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언제적 얘기입니까? 콩쥐팥쥐 때 생각을 가지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콩쥐팥쥐 우화 얘기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런 것보다는 정부 여당은 부동산 투기 세력들 공천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예,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현 정부 비판하면서 좀 비유를 한 건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능을 너무 다큐로 받아들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비유 자체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총선에서 가장 우리가 실언이다, 망언이다, 극언이다라고 하는 건 갈등 구조거든요. 계층 갈등이라든지 지역 갈등이라든지 뭐 집단 간의 어떤 갈등 또는 가족의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단어가 쓰이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적절한 건 맞아요. 뭐 야당이 이걸 비판했다, 그러니까 여당이 비판했다, 안 했다 이런 어떤 프레임이 아니라 아까 들으시면 알겠지만 의붓 아버지 같아요. 매 때리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스테레오 타입이 돼요. 의붓 아버지는 언제나 매를 때린다. 일반화의 오류거든요. 그러면 표현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파치콩쥐처럼 그렇게 하는 계모다. 이렇게 하면 앞뒤가 맞지만 처음에 의붓 아버지부터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매만 때린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이렇게 부적절하다라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의 재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혼 비율의 재혼 가정들에서 봤을 때 그 표현을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 이건 조심할 문제다. 그리고 또 이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대표께서 계속적으로 발언이 좀 많이 부적절한 부분이 많거든요. 벌써 몇 번이나 사과와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원 서도 문제도 그렇고 서초을 같은 데 나올 사람이 아니다. 서초을 지역구에 간 홍익표 후보를 앞에 두고 서초을 주민들 앞에서 서초을 같은 데 나오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의도는 알겠지만 그러나 표현이 너무 앞뒤가 잘라져서 나오고 하다 보니까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걸 그냥 되치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적절하게 발언을 또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저는 더 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 생각 어떠십니까? 일단 재혼 과정에 상처 준다. 그리고 뭐 어떤 계모와 의붓아버지란 어떤 어감이 좀 부정적 인식을 좀 주는 측면도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재혼 과정에 상처 주려고 이 말 꺼냈겠습니까? 본말은 이게 아니잖아요. 비유하다가 보니까 생긴 일인데요. 한국 사회가 유독 말꼬리 잡기 정치가 심각합니다. 이거 사실은 정치인들도 수준이 낮고 저는 언론 수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해프닝성, 가십성만 추적하니까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 선진민주주의 국가에는요 우리나라 말해도 훨씬 더 심하고 격한 말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후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정치인들도 정책 가지고 논쟁하고 국정 가지고 논쟁하고 그리고 서로 노선 투쟁하면서 논쟁하고 그런 실력이 안 되니까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꼬투리 떼면서 서로가 이제 쌍방간에 논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꼬투리 잡힐 말을 안 하면 좋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 이슈화해서 2탄, 3탄 계속해서 끄집어 가고 이걸 가지고 선거에 써먹으려고 하는 그 실력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표현이 나왔죠.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발표인데 저희가 어제 잠시 짚고 넘어갔었는데 한 번 더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국회에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중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 발전의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네, 보셨다시피 한동훈 위원장의 말도 그렇고 그 뒤에 배경 화면도 그렇고 여의도 정치를 끝내겠다 이런 걸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종무 실장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존 정치 심판하고 개발 제한 좀 풀려서 뭐 서울과 세종 표심 좀 움직일 거란 기대감도 나오는데 이 공약이 사실 과거에 나오긴 했었어요. 네. 자, 이게 전혀 새로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시작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너무나 지지부진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6년도에 이해찬 의원이 제일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브 걸려면 자신들이 180석을 갖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 집권도 하고 180석을 갖고 있었던 시절에 좀 더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진행을 못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이것은 지금 분원을 설치하기로 했고 이미 여의도 땅에 2배가 넘는 부지가 지금 선정이 돼 있고요. 2030년에 11개 상임위원회를 거기서 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입법조사처와 도서관 거기 이미 부지에 있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비효율적이에요. 여의도 국회는 놔두고 그다음에 거기에 일부만 잘라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비효율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정부 부처는 상당수가 지금 세종시에 가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여의도 국회를 다 옮기자 하는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안 된다라고 민주당에서는 못할 테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디어의 전환이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고도 제한이 풀려요. 그러면 어디가 지금 영향을 받냐면 영등포, 그다음에 마포, 용산, 그다음에 동작까지 고도 제한이 풀리게 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규제가 해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민주당 거지만 경제민주화,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것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서로 뭐 어떤 정책과 관련돼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빨리 진행될 거잖아요. 그것을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야권에선 이거 원래 우리 브랜드, 우리 거다 이렇게 환영하면서도 심기가 좀 불편한 모습인데 여러 목소리들 저희가 차례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 선거 때 여당, 야당 모두가 공약했던 것 아닙니까? 이미 그 일이 이미 진행 중이잖아요.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 여당은 그냥 신속하게 해치우면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가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 세종시 이전 찬성하고 저는 국회 세종시 이전 말고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원래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추진하다가 관습 헌법이란 이유로 무산되었던 수도 이전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 소신으로는 각종 사법, 사정 관련 그 기관들도 이전해야 된다 봅니다. 물론 그건 세종은 아닙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의도시 정치를 끝내겠다 그랬어요. 예. 이런 게 전형적인 여의도시 정치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맨날 여의도 문법에서 벗어나겠다 하고 여의도 문법에 딱 들어맞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안전 이전은 저는 대찬성입니다. 20년 동안 주장해오던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계속 반대해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어서 하겠다. 그건 좋은데 이번 선거 앞두고 이게 그냥 선거용 꼼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 주집무실이 세종시로 가야 이게 명실이 상부한 거죠. 자, 네. 쭉 들으셨는데 박지원 본장님 이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을 좀 기만하는 행위다. 김종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용 꼼수다. 이정건 실장이 말씀하셨던 다 내려가자 이런 얘기까지 종합해서 보시자면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이게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 계열 정당 특히 실명 거명할게요. 이재호 고문께서 전국 돌면서 수도 이전 반대 시위하셨어요, 옛날에.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세종시 원안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때 이명박 정부하고 대척점에 섰던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심이 눈초리로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 그래도 믿을 수 없다. 이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서 원래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업이고 우리가 더 주장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꺼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강전의 부위원장님 일단은 대통령실도 거들었습니다. 환영한다. 우리가 돕겠다. 어떤 얘기냐면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위헌 논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해결 과정도 있고 의견도 분분한 것 같아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네, 이번에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것은 세종이 지금 행정도시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치, 행정 모든 것을 다 넣어서 워싱턴 DC처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데 국회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개헌을 해야 될 것인지 혹은 세종으로 전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 지금 기존의 민주당에서도 완전 이전을 원래 자신들의 공약이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에 몇 석을 가지던 간에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앞으로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어떤 로드맵을 제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 그동안에 왜 태도가 바뀐 것이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의 행정수도로서 가지고 올 때 서울과 과천에 있었던 고위 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오고 그리고 주중에도 고속버스를 타고서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랜 시간 이제 세종시가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면서 세종이라는 도시 자체도 점점 커지고 정주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중심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자신감을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회에 있어서도 현재로서는 일부 이전으로 확정이 되어 있지만 전부 이전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는 진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에 뭐 지든 이기든 이건 추진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지금 국토 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성훈 행정관 일단은 특별법도 제정해야 된다고 하고요. 일단은 관건이 여야 합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야 쪽에서도 좀 하자 이런 주의인데 총선 전에 이게 합의가 될까요? 지금 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사실은 뭐 큰 틀에서 이제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뭐 거기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만나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이 이제 같기 때문에 네. 여야 합의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총선 전에 합의한다. 뭐 그것도 약간은 뭐 시기적으로는 그게 가능할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약간 조금 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예. 이 공약을 보면서 뭐 제 땅, 삼 땅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완전히 그냥 서울시장 공약인 것 같아요. 아하. 서울 서부권 개발 공약이라고 보여져요. 그 실제로 그 세종의 뭐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세종이랑 상관없다. 어차피 지금 세종군원 국회의사당 이제 내려오기로 하면서 세종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고 이제 그냥 아까 이야기 계속 나온 것처럼 뭐 여의도 아니면은 뭐 영등포, 양천, 뭐 동작까지 이렇게 이제 서울 서부권에 대한 한강벨트를 위시한 이런 공약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전체 뭐 선거판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운동 전에 이거를 이제 히든 카드처럼 비장의 카드처럼 꺼내 들었는데 이게 뭐 선거에 큰 영향을 줄까요? 약간 의문입니다.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한 위원장이 어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메가 공약은 사실 이번이 처음 총선 앞두고 처음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 김포 선입 서울 편입 문제, 개발 이슈 이게 있었는데 어쨌든 큰 공약을 내 보이면서 이제 서울, 세종 등 어떤 지역 판세, 좀 현재 국민의힘이 좀 약간 수세에 몰렸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데 또 뒤집기 가능한 반전 카드가 될까요? 될 수 있을까요? 저는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요? 거기서 지금 아무도 출루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물론 홈런 한 방 때리면 뭐 역전승이겠지만 일단 출루를 해야 되잖아요. 출루가 급하죠. 출루했습니다. 이번 건에서 여성 행정관 잘 말씀하셨지만 이건 전국적 이슈는 되지 못해요. 그리고 이미 세종과 충청에서는 분원 때문에 반영된 이슈예요. 하지만 마용성을 중심으로 한 한강벨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나올 지금 공약들은 사실상 벨트의 하나의 어떤 스토리들을 엮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강벨트에 있어서 보다 다른 어떤 그런 분위기 전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처럼 여기서 기자 여러분을 만나는 게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출루는 시켰고 그다음에 계속 타석에서 이 점수를 내기 위한 그런 공약들, 안타를 쳐내겠다라는 약속으로 들립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여의도가 영등포 을 지역인데 일단은 세종 지역도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한 지역이기도 하고 일단 이번 공약이 어떤 표심을 흔들 수 있을지 이미 다 끝났어요. 홈런 안 될 것 같습니까? 이미 다 끝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공약은 그때 이제 김포 편입 이야기 나왔을 때 12월 달이나 1월 달에 던졌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게 던졌기 때문에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공부가 안 돼 있고 종합적인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청사진이 없어요. 그냥 선거에서 밀리니까 아이디어 나온 것들 중에 아무거나 한번 던져봐. 뭐 그런 느낌으로밖에 들리지 않고요. 이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이게 전부 다 공부 안 돼 있다는 게 딱 표시가 나요. 예를 들자면 여의도 정치를 청산하겠다. 그럼 여의도 정치 청산하고 세종 정치로 가는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여의도 정치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치 독점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로 가야 되겠다. 이것과 연관이 되는 거고요. 또 서울을 메가시티로 키우겠다 이렇게 하는데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예요. 전 세계가 서울을 메가시티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개념 정립도 안 돼 있고요. 또 이야기해 볼게요. 워싱턴 문제. 워싱턴을 이제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옮긴 거는 미국이 독립할 때 권력의 독점이 대서양 연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옮기기 위해서 한 거예요. 권력의 분산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게 국가 균형 발전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냥 막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충청권 겨냥보다도 오히려 이 한강주의의 개발 여력을 확대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익 투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하나의 전략인 것 같은데 하다 못해 1년 전쯤에 준비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 100년지 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무당등 표심 짚는 저희가 대담을 했는데 송출된 저희 화면에 일부 그래프 왜곡이 좀 있어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지지율 화면이 추이선이 맞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시청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의 국회 세종 이전 공약에 맞받아친 민주당은 총선 승리 위해서 대결집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자, 장가 기자, 일단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민주당 출정식에 뭐 공천 문제로 좀 시끌시끌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실장이 뭐 나온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나왔나요? 어땠나요? 민주당 출정식에 나온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출정식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현재 서울 중성동 갑에서 전현희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어제 자신의 SNS에 이 선거 유세에 본격 참여하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또 낙동강 벨트에 자신이 상주를 좀 하면서 오전에는 서울 중성동 갑에서 전현희 후보 지원하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11시부터 선거 유세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마이크를 잡고 이 민주당을 뽑아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는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이후 다시 경남 양산으로 내려가서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하고 또 양산을 김두관 후보 유세에 합류하기로 했는데요.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에 백이종군 뜻을 밝혔던 만큼 현재까지 당 선대위에서 뭐 특별한 직책을 맡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이재명과 임종석 두 인물이 만나면 뭐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될 텐데 야당 어떤 결집 효과를지요. 실제 두 인물이 만나면 많이 기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대할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임종석 실장에게 기대를 한다고 한다면 임종석 실장은 처음부터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러 다니거나 또 호남에 내려가서 내가 탈당하면 어떠한 득표를 올릴 수 있지? 하고 물어보러 다니거나 이런 행동이 없이 처음부터 차라리 박용진 의원처럼 행동을 일관성 있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아이고 내가 탈당을 하면 얼마나 나한테 돌아올까라고 횡보를 보였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남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전현희 후보를 처음부터 돕겠다. 그리고 모든 어떤 조직을 전부 다 내가 지금까지 다져놨던 것들을 이양하겠다라는 태도를 처음부터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눈치 보다가 뒤늦게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 어떤 현 시점에서 이제서야 나타나서 내가 지금부터 돕겠다 한들 그것이 진정성 있게 보이겠느냐 아니면 일관성 있게 보이겠느냐 언행일치로 보이겠느냐 저는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정치인은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엉거주춤해서도 안 되고요. 자기가 선택한 길을 굵은 선으로 굵직하게 보여야 되는데 임종석 실장은 이미 저는 때를 놓쳤다. 그리고 그 때를 놓친 만큼 영향력 자체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때를 놓쳤다고 말씀하시는데 박진영 실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당의 결집 효과. 저는 뭐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과 반대로 편을 들어야 되나요? 어떤 때를 의견이십니까? 놓친 게 아니라 때를 잘 만났죠. 사실 임종석 실장이 뭐 크게 의미 있는 정치인이었습니까? 근데 공천을 못 받았고 공천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커진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이 서는 것처럼 보이니까 오히려 큰 정치인으로 이미지가 스스로 덕을 본 거죠.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정치라는 것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뭐 김영주 의원이라든가 이상민 의원 한쪽에서는 그런 구정치인 데리고 와서 무슨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 영입해 가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는 임종석 실장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만의 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야당의 갈등은 완전히 종식되었다. 그리고 친명과 친문의 갈등은 없다라는 상징적 효과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도움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선호 행정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임 전 실장이 전현희 후보 선거 출정식에 참여한 다음에 바로 양산을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한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떤 보석으로 읽어야 될까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금 당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진 않았지만 오늘 첫 출정식에서 또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전현희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면서 아마 언론 보도를 보니까 31일까지 이달 말까지 낙동강 벨트에 머물리면서 우리 후보들을 돕겠다 이렇게 그 전략을 좀 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어쨌든 이번에 공천은 못 받았지만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 하겠다 이런 좀 의지를 좀 보여준 것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약간 국민의힘이랑 비교를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가 지금 판세도 약간 불리하지 않게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 앞에서 다 같이 손잡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은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어쨌든 중도 표심한테 어필이 가능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도 유승민 전 의원의 뭐 선거 유세 이런 이야기 전혀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유승민 그거랑 이제 비교해서 민주당과 비교해서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번 선거 판을 보시는데 약간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인데 어제는 좀 파란 점퍼 입고서 민주당 후보를 좀 격려했다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경남 거제를 찾아서요. 변광용 민주당 후보와 함께 계룡산을 등반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거제는 문재인 그리고 김영삼 이렇게 두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라면서 계룡산이 그 거제의 뿌리다. 그러면서 변 후보에게도 좋은 기운이 들길 바란다라고 덕담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부산 사상에서 배재정 민주당 후보를 만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문 전 대통령의 19대 초선 의원의 이 데뷔 무대이자 또 장제원 의원이 18, 20, 21대 의원을 지내고 불출마를 선언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강전혜 부위원장님, 일단은 문 전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에 전면전에 나섰다. 뭐 야당 결집을까는 또 어떨까요?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은 분들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어떠리라고 보십니까? 그동안에는 양산 사저에서 오는 손님들과 인사를 한다든지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서 지역들을 좀 돌아다니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평소에 본인이 보여왔었던 태도들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의 이제 조국 대표도 창당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경우에도 어떤 민주당에서 완전히 떠나지는 않은 듯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조국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와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큰 어른으로서 직전 대통령으로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과정에 있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의 성격상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지는 않고 다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가끔씩 이렇게 근황 같은 것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어떠한 소극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종서 전 비서실장이 오늘 양산으로 이제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임종서 실장의 어떠한 개인적인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결과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2주 동안의 선거 유세 과정에서 지역별로 몇 군데 돌면서 돕기는 하겠지만 큰 틀로 봤을 때 원하는 거는 8월의 전당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까지 있어서 본인이 친문의 적자로서 인물이 커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고 싶어서 오늘 양산에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하시는 행동은 그 정도 수준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전 실장 개인 정치다라고 보셨는데 박지원 부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공천 과정에서 공천 배제된 인물이나 뭐 취소된 인사들은 뭐 문 전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대변해주지 않아서 좀 아쉬울 그런 법도 한데 이런 전체적인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찾아가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신 분들이 문제인 거죠. 저는 뭐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덕담 받는 거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라는 따옴표를 가지고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도록 언론에 흘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그런 정치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코로나 국난 위기를 극복하신 업적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정쟁의 바닥으로는 사실은 끌고 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일각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성품상 사실 뭐 트레킹이나 다니고 네팔도 가시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뻑하면은 전 정부와 비교를 하지요. 그다음에 또 뭐 뻑하면 또 이 문재인 대통령 그 측근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사하고 구속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신기가 좀 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발 좀 그 문재인 대통령을 편하게 좀 여야가 모두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선호 행정관 그렇다고 문 전 대통령이 뭐 다 받아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조국혁신당 방문 요청은 한쪽은 좀 받아주기 힘들다 그러면서 좀 약간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여기 언론 보도를 보면요. 그리고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 입장을 보면은 단체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약간 좀 어렵겠다. 두 정당을 모두 응원한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죠. 모두 응원한다. 약간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 그 병강용 그 후보 이렇게 뭐 거제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그 네. 일전에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시는 지역구 후보들도 직접 이제 사무실까지 방문도 했거든요. 그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본격적인 이제 선거 등판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같은 지역이나 또 연고가 있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후보들은 아마 방문을 하실 걸로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그 장가희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그 본인이 예전 지역구였던 사상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 배재정 후보 뭐 이렇게 이제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이제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최소한의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좀 읽혀집니다. 네. 예. 자 이정훈 실장님 그리고 네. 이제 총선 앞두고 이제 야권이 이렇게 좀 결집하는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권 내에서는 위기론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 간에 좀 뭐 조심스럽지만 뭐 단일화 그러니까 뭉쳐야 산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이 부분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지요. 팩트 자체도 불가능하다.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지금 당의 어떤 그런 노선으로서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향자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지금 자신의 지역구에서 단일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이건 당의 뜻이 아니다. 왜 상의도 없이 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게 당의 입장이 아닌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이 단일화를 하려면 어느 정도는 양 당의 어떤 노선이라든지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야 되잖아요. 오늘 천하람 그러니까 비례대표 2번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윤 대통령은 탄핵에 대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윤 대통령에 탄핵받아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주장을 하는 정당과 지금 국민의힘이 연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양자 후보가 지금 나서서 자신이 지금 너무 단단히 정도의 어떤 지지밖에 안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지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건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생각이지 당의 입장이 아니므로 시나리오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이든 개혁신당이든 해당 지역구에서 좀 밀리는 판세가 좀 보이니까 뭐 단일화 해보자는 원론적인 입장인 것 같긴 한데 현실성 없다고 보십니까? 양양자 의원 지지율을 보십시오. 그 지지율 가지고 합친들 이기겠습니까? 전혀 저는 뭐 전략적 고려라든가 장기적 전망 없이 던진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단일화를 행해라도 한다면은 지금 하다못해 3, 4석이라도 얻을 수 있는 개혁신당의 비례대표까지 저는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이런 상황에 처한 이유가 저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과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의 이준석 대표가 있는 정체성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당대표 시절에 탄압받은 사람이잖아요. 탄압받은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그 연장소상에서 야당답게 오히려 뭐 보수 야당을 하더라도 네. 아니면 좀 더 뭐 오른쪽에 있는 야당을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싸웠더라면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와 합당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지지율이 떨어졌겠습니까? 그런 기존의 상황들을 생각한다면은 당의 명운을 위해서는 절대 뭐 단일화라든가 연대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두 분 같은 의견이십니다. 한번 제3지대 한번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풍을 넘어서 태풍이라 평가받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인데 장가희 기자, 일단 서울대 교수직 파면이 아니라 해임으로 징계가 한 단계 좀 낮춰졌다고 해요. 어떤 이유죠? 네,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당초에 의결했을 때는 조국 대표가 이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후 지난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를 받으면서 징계 절차를 개시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일종의 이 재심 신청이죠.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를 했고 결국 파면보다는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이 나오게 된 겁니다.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이 퇴직급여 수당 절반을 못 받지만 해임을 하게 되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파면이 아닌 해임 결정인데 일단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대표가 서울대 퇴직금 전액을 받게 됐는데 뭐 여러 말들도 나오고요. 혹시나 다른 분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정치권 상황 좀 잘 흘러가니까 이런 결정 나왔나 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납득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서울대가 파면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교육부에 이제 이야기한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또 불복하면서 교육부에 소청을 한 거고, 교육부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지금 국립대 교수입니다. 국립대 교수의 신분이 어때야 되죠? 가장 공정하고 공평한 입시와 관련된 그런 상징적인 곳이 바로 국립대의 교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혐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인과 함께 아들, 딸을 사적으로 입시에 보다 더 다른 그런 그 학생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재판에서 나오는 형보다 사실은 더 엄중하고 엄격하게 징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형을 봤더니 해임 조치는 퇴직금도 다 받고 그다음에 재임용에 대한 어떤 그런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집니다. 네. 그럼 이 지금 징계 조치는 어떤 것이죠? 어떤 입시 부정을 저지른 그런 국립대 교수들도 3년만 있으면 전부 다 받아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럼 입시 부정 충분히 할 수 있지. 우리 아들, 딸이 좋은 대학교만 갈 수 있다면 난 3년 있다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퇴직금도 상당할 테고요. 재임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좀 더 빠르게 가능해진 부분도 있고. 일단 박지원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조국 대표팀은 아예 뭐 해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저희가 이거 정확하게 다시 봐야 되는데요. 해임을 결정한 것은 서울대입니다. 예. 파면을 결정한 것은 해임으로 징계를 낮춘 곳은 교육부입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런 부분으로서 해임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파면이든 해임이든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문제로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울대가 그 당시에 정치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행정적, 법률적 접근이 아닌 다른 것을 과다하게 적용해서 파면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해임으로 낮춰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국 장관이 이 해임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조국 장관 관련 재판이 최종 심의 결론이 났을 때 저는 또다시 바뀔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여진이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군요. 자, 그리고 한편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 기억하실 텐데 김남국 의원 최근에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입당해갖고 민주당은 꼼수 복당 수순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이 발표됐는데 장관 강진애 변호사님 일단은 가장 많은 코인을 신고를 했습니다. 한 1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상대로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상대로고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 그 국회 안에서의 투자하는 것들이 밝혀져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죠. 그랬더니 김남국 의원은 당내에서의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되자 탈당계를 냈습니다. 탈당계를 냈더니 이제 민주당에서는 하는 얘기가 더 이상 우리 민주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조사라든지 징계 절차라든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묻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총선 과정이고 다급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최고위원회의 어떤 의결 권한 중 일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넘겨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인사권, 당내 인사권, 그리고 긴급 징계, 마지막으로 복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권한을 이재명 대표가 단독으로 최고위원회 의결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으로 바로 복당한 것이 아니라 민주연합으로 들어간 것이죠. 근데 이제 총선이 끝난 이후에는 결국에는 위성정당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있는 의원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선자 신분이나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복당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김남국 한 명만 빼고서 복당을 받아줄 것인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결과적으로는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위성정당을 찍고서는 돌아오는 그 우회상장이랄까요? 뭐 이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길을 열어준 것은 이재명 대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성 행정관 어떻게 보십니까? 가상자산 매매 국회의원 20명 중에 김남국 의원이 78종 10억 원 보유했고 전체를 보면 전체 한 국회의원 총 액수 중에 한 80% 넘는다고 해요. 물론 고위 공직자들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해석을 보면은 김남국 의원이 당시에 뭐 일부 이제 회기 기간에 또 상임위 기간에 뭐 거래한 것 같은 코인 거래를 한 것은 이제 문제였지만 이거 가지고 약간 좀 마녀사냥식 강풍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좀 평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김남국 의원이 작년에 가상자산 신고했을 때 8억이었는데 지금 이제 7억이 늘어가지고 15억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최근에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인정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투자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약간 뭐 김남국 의원이 억울한 측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꼼수복당 뭐 이런 것도 약간 좀 억측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4월 10일에 이뤄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번 선거는 투표용지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선거 투표용지가 51.7cm로 역대 최장 길이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총선에는 38개 정당이 25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내면서 다른 총선보다 많은 비례대표 후보들로 투표용지가 더 길어졌다고요. 하지만 너무 길어서일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새로 도입한 146억 원어치의 투표용지 분류기는 34개 정당 46.9cm까지만 자동 개표를 할 수 있어서 결국 이번에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100% 수작업이 불가피해진 이번 비례대표 개표. 부정선거 의혹을 막기 위해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까지 추가된다는데 선관위 직원들은 현재 수개표 실습을 하고 있다네요. 투표용지가 길어진 만큼 유권자들의 고민도 길어질 듯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아온 판다 푸바오가 다음 주면 중국으로 떠납니다. 푸바오는 중국의 스촨성에 위치한 자이언트 판다 보존연구센터로 떠나 남은 생을 보낼 예정인데요. 푸바오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40분에 출발해 인천국제공항까지 특수 무진동차로 이동하고 이후 중국 측이 제공한 전세기에 올라 중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비행엔 푸바오와 함께한 사육사들도 동행한다니까요. 걱정하는 팬분들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팬들을 위해 배웅의 시간을 제공한다는데요. 차 안에 실린 푸바오의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판다월드에서 장미원까지 20분간 천천히 이동하며 팬들과 시간을 갖고 사육사들이 장미원에서 푸바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할 예정이라고요. 팬들은 이별의 날이 올 줄 몰랐다. 중국에 가서 푸바오를 보고 싶다며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한 푸바오, 언제 어디서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픽 전해드렸습니다.